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정치학 이순환 수업 담당하게 된 김성현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봄부터 예비순환을 시작을 했어요.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연말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 과목 다 이제 여러 과목을 갖다 같이 동시에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좀 지나면은 여러분들 필세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없이 이제 곧바로 이제 완전히 시험 모드로 이제 돌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뭐 우리가 몇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상하다, 왜 행정고시 이제 준비를 갖다 하는데 국제정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각각의 순환마다 전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전문화를 갖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정치학은 크게 이제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 이론 파트가 있고, 그다음 또 비교 정치 파트, 그다음 또 비교 정치라고 그냥 고시생들은 얘기를 하는데 정치 과정론이라고 불리는 파트가 있어서 주로 선거, 정당, 그다음 또 뭐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치 과정론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비교 정치 파트, 정치 과정 파트, 정치 사상 파트, 마지막으로 국제 정치 파트입니다. 물론 정치 외교학을 갖다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세부 전공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크게 나눠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예비 순환부터 시작해서 3순환에 이를 때까지 계속 섞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헷갈려요. 갑자기 비교 정치하다 국제 정치 얘기 나오고 중간에 또 그 정치 이론 나오고 막 이래버리게 되면 너무너무 이제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체계가 안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이제 학교 수업처럼, 대학교 수업처럼 이제 각 과정별로 지금 전문화를 해서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우리가 뭐를 했어요? 기본 정치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정치학 전반에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론들을 갖다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 이제 일순환 때는 우리가 비교 정치하고 정치 사상, 정치 과정론 요거를 갖다 중심으로 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환 때는 국제 정치를 갖다가 전문화 시켜가지고 국제 정치만 중심으로 학습을 갖다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일단 뭐 교재가 두툼한데 제가 이 교재를 갖다 2년 전에 이제 다시 한번 편집을 했거든요. 그 전에 쓰던 이제 교재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비해 가지고 분량도 많이 늘었는데 교재 편집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적어도 국제 관계에 대해서 한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번 편집을 해보자. 그래서 나올 만한 주제는 웬만한 건 다 다뤘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또 기출문제 풀이도 할 텐데,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들, 제가 생각하기에 제 판단에 의해서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나왔던 것들은 다 때려 박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두툼한 그런 이제 교재가 되었어요. 자, 뭐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순환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세 시험 치고, 그다음에 이제 필세 시험 통과하신 분들은 또 곧바로 이제 3순환 준비를 해야 되는데, 3순환 때 들어가게 되면은 예비 순환부터 시작해서 2순환 때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총정리합니다. 총정리하고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갖다 봐야 되는 진짜 가시밭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모의고사 난이도도 3순환이 되면 상당히 이제 높여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3순환이 되면은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한정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총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순환부터 이순환 때까지 학습한 내용 중에서 진짜 노른자라고 생각되는 것만 또 뽑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갖다 가지고 좀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비순환, 1순환, 2순환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각설이 길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순환은 국제정치 쪽으로 전문화를 시켜서 학습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의 계획서를 갖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 이제 20회에 걸쳐서 만들어져 돼 있고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 기출문제 풀이를 갖다 특강을 만들어 갖고 따로 공부를 했었어요. 따로 이제 그 겨울방학 특강을 갖다 해서 했었었는데 올해부터 학원에서 이제 수업 시수를 좀 늘려주게 되면서 좀 무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출문제를 갖다가 아예 이제 각 순환에 포함시켜 갖고 다뤄보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 책을 다 띈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 지금까지 나왔던 그 행정고시 내에서 국제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총 정리해보는, 뭐 옛날에 특강할 때는 한 20년치 이제 시험을 다 풀었는데 지금 뭐 그럴 이제 여력은 없고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다 이제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각설 그만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모의고사를 봐요. 원래대로는 내일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계획서를 보시면 수요일로 잡았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화요일 그다음 목요일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는데 수요일로 잡은 이유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오늘 시작하고 나서 내일 바로 이제 시험을 보기엔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 모의고사는 수요일 날 이렇게 보고 일주일에 2번, 수요일, 금요일 2번에 걸쳐 갖고 시험을 갖다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그 각설하고 이제 그 진도 나갈게요. 자, 교재 7페이지 봐주세요. 자,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벌써 여러분들이 제목부터가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물론 정치외교학 전공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란 말이 국제정치란 말보다 더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국제정치학인데 왜 국제관계란 말을 썼을까? 학계에서 국제정치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지금은 아직도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용어 자체가 국제관계라고 하는 용어로 좀 바뀌고 있어요. 자, 용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은 뭐야? 국가들 간에, 네이션 간에, 국가들 간에 이런 뜻이고, 그다음 폴리틱스잖아. 정치학이니까. 이건 뭐야?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사안만 초점을 맞춰서 다루는 게 국제정치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꼭 정치적인 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 냉전 시기 때는 세계가 양 진영으로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군사 전략적으로 또 이제 어떤 동맹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안보 문제를 갖다 중심으로 대치를 하다 보니까 국제 정치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낯설지가 않았죠. 근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일단 보면 경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국제 문제로 이제 등장을 했었고, 환경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테러라든가 그냥 국제화가 안 된 그런 사회관계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이제 그 국경을 갖다 넘어선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한 성격으로 전개가 되면서 더 이상 국가들만의 정치적인 관계를 다루는 국제 정치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경을 넘어서는 다양한 관계들을 다 다뤄보자. 그래서 우리가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란 말이 사실 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자, 7페이지 가서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질문을 딱 던지고, 자, 국제관계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자, 여러분이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라고 불리는 영역은 서로 구분되는 영역일까요? 이게 이제 일단 이제 학자들의 숙제예요.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라고 하는 그런 영역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어때? 많은 학자들의 견해, 특히 이제 국제 정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이제 견해는 두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무정부성입니다. 국내 정치는 여러분 어때요? 국내 정치는 정부가 있잖아. 정부가 있고 그 정부의 지휘 아래에서 질서가 유지된단 말이야. 근데 국제 정치는 어때? 국제 정치는 국제 연합도 있고 무슨 유럽 연합도 있고 국제 기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얘들이 어때? 어떤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정부처럼 통일된 어떤 이제 권력을 갖다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다 행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치를 얘기할 때는 무정부적인 속성이 특징이다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정부적인 그런 이제 특징 속에서 국제관계는 결국 어때? 힘의 질서입니다. 힘이 센 애가 주장하는 질서가 사실상 보면 어때? 가장 많이 반영이 되죠. 강력한 국가의 강대국의 그런 영향력이 국제 질서를 갖다 결정하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이제 그 두 가지 특징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갖고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국제 관계는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 사회를 갖다 이루고 있는 개별 행위자인 국가들이 어때? 하나하나가 주권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행위자란 말이지. 최고의 권위로서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국내적으로 어때? 법을 만들고 통치를 할 권리.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권 국가들은 그래서 어때?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자율적 행위자로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런 속성을 갖다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때? 국내 정치하고 비교해서 국제 정치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속성을 보면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국제 정치는 다음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국제 정치의 특수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꽤 있어요.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뿐이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자, 첫 번째 차이점.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정부같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 권위체, 즉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나키의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무정부성의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아나키, 그러니까 무정부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세 번째 점이에요. 일단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죠. 물론 보면 여러분 유럽 의회도 있고 의회 역할을 흉내내는 기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때? 무슨 이제 그 전체를 대표해서 어떤 이제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이런 게 없습니다. 즉 국제 정치에서 법을 갖다 만드는 주체들은 국가들이에요. 자기들이 적용받아야 될 법을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무슨 대의제 무슨 민주주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같은 이런 기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요. 자, 국제사회에서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준수됩니다. 자, 재밌죠? 왜 그럴까?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국가가 주권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다 하나하나가 주권자기 때문에 이 주권자들은 어때요? 외부로부터 간섭을 갖다 받지 않을 권리, 스스로 법을 만들고 통치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개별 국가들이 하나하나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이 개별 국가들, 주권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동의를 갖다 해야지만 사실상 보면 법이 이제 성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또 그걸 준수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어때? 대부분 국가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거 안 지킬래? 그러면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 우리는 그 규칙 안 지킬래? 자꾸 규칙 지키라고 하는 국제연합? 난 국제연합에 탈퇴할래. 탈퇴를 갖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단 말이야. 그렇죠? 자,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한테 다 100% 모든 국가들한테 적용되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특정 국제법에 대해서 준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어떤 국가들은 우리 국익에 반대되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국가도 있단 말이야. 자, 국제법 역시 배짱 맞는 그런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국제법을 준수할 것인가 이것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속성이 강합니다.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 및 행위자를 해당 국가 의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법부도 부재합니다. 주로 이런 건 어떻게?
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몇몇 강대국들에 의해서 제재가 내려지는 그런 이제 그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자적인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이런 방법이 있긴 있지만, 국내 정치처럼 어떤 사법부가 이제 무슨 뭐 유죄 무죄를 갖다 판단하는 그런 사법부도 사실상 부재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무슨 재판부가 있긴 있어요. 국제연합 뭐 산하에 있는 수많은 재판부도 있고 유럽연합 산하의 재판부도 있습니다만은 어때요? 주권 국가들의 의지를 갖다가 초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자,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단위 위에다가 행위자라고 써도 좋습니다. 행위자, 즉 국가들이죠.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단위들, 국내 정치에서는 일반 시민들이겠고, 국제 정치에서는 개별 국가들이지. 이런 서로 경쟁하는 단위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즉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는 거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말 위에다가 뭐라고 메모를 좀 해놓냐면은, 전쟁의 의미는 바로 뭐 주권을 박탈하고 영토를 갖다 완전히 병합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국제 정치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해당 국가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렇죠? 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리적 힘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상호 공멸, 국가 자체를 없앤다든가 대규모 전쟁 상황 등을 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무슨 소리? 내전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 완전히 없애거나 주권을 박탈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국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8페이지 가셔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자, 여기서는 이제 제목 밑에다가 부제를 한번 달아보세요. 공통점. 공통점도 제법 있어. 자, 완전히 별도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공통점도 제법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인데, 자, 첫 번째 공통점, 정치라고 하는 것의 속성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정치, 국내 정치건 국제 정치건, 정치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거? 권력입니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 이게 정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건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똑같다는 거야. 자, 보세요.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가 뭡니까? 공의 권력의 획득과 유지와 강화죠. 그렇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 영역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은 전쟁으로 귀결되고, 국내 정치 차원에선 무력에 의한 쿠데타, 혁명, 내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페이지 맨 마지막하고 헷갈릴 거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수단을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물론 그 물리적 힘의 동원의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지.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결과상에 있어서, 자, 국제 정치에서는 물리적 힘의 동원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건 어때? 국가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내 정치에서는 어때? 아무리 갈등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혁명이 벌어진다고 해도 국가 자체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물론 그 결과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 가셔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국내 정치에서는 어때요? 국가가,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가 뭐를 해요?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 자, 국제 정치에서는 어때요? 역시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가 자신의 국익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갖다 추구한다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그게 국내 정치건 국제 정치건 간에 핵심은 국가의 역할에 있다. 이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국가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고 직접적인 주체이고,
자, 개인과 다른 정치적 결사체나 집단 등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점에 가셔서 데이비드 이스트는 정치를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와 안전. 자유와 안전, 바로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주권 사수야. 주권과 영토의 사수죠.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국익이라고 얘기하잖아. 가장 중요한 국익은 뭐야? 자유와 안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권과 영토의 사수란 말이야. 그쵸? 이는 곧 독립적 생존권의 문제이며 통상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 등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그쵸? 이러한 가치의 배분은 국제정치에서는 공정성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점은 차이점이지만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속성,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는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가 같다는 거야. 물론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자, 국제 정치에서 어때? 공정성, 정부의 어떤 사법기구의 판단 이런 거 없잖아. 결국은 힘이 센 놈이 결국은 공정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국제 정치에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나 정치를 뭐로 이해? 가치의 권위적 배분, 권위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이제 그 정치라고 보는 거죠. 이 점에서는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마찬가지인데 국제 정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단 말이야.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을 한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핵심이 뭐? 주로 강대국에 의한 가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고 국내 정치는 어때?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어떤 이제 그 국가 제도에 의해서 이제 가치가 배분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9페이지 가서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요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집니다. 자, 국제관계 이론과 연구 방법. 자, 어떤 결과를 낳게 한 사건이나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을 탐구합니다. 즉 무슨 소리?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결과가 있어. 그럼 그 결과를 갖다 낳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왜 그런 요인들이 작동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일단 그 과학적 연구의 그 첫걸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자가 혹은 어떤 힘의 요소가 작용해서 특정의 결과를 파생시켰는지 국제정치 연구에서는 쭉 서술을 해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서술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쭉 서술해 보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자, 이건 주로 어때? 역사학자들이 여기서 주로 많이 머물러요.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 쭉 시간적으로 원인과 결과 이 사슬을 쫙 따라가 보는 거야. 근데 적어도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여기서 멈추질 않고 이론적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론적 지식. 자, 서술적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에 기반을 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자, 이론적 지식이 뭐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법칙을 얘기합니다. 이론이 뭐야? 이론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사회과학의 특징이에요. 자, 이걸 왜 할까? 그런 법칙을 밝혀놓잖아. 법칙을 밝혀놓으면은 어때? 사회 현상을 통제할 수가 있어. 봐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자, 봐봐.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 중세시대, 근대시대 여러 케이스를 쫙 우리가 봤더니만 요런 A라고 하는 조건하에서는 가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 B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나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설명하는 게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게 이게 이론이야. 그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때? 내가 나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그럼 어때? B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론입니다. 자, 이건 어때? 정책의 처방. 그쵸? 정책을 처방하는 것하고도 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어때?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왜? 요런 상황이 되면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잖아. 이론이 있어야. 그렇죠?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어떤 이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어떤 그 사회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론적 지식을 되게 중시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자, 두 번째 점 볼게요. 이론적 지식이 뭐냐? 서술된 사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됩니다. 즉 무슨 소리?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현상에 적용될 수가 있는 보편적인 어떤 명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점 가져서 국제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서술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단지 서술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 사건을 일반화하거나 그렇죠? 일반화하는 게 이론화예요. 이론화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자, 국제관계로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여기 밑줄 쳐보세요. 실천학문 혹은 정책과학의 속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학문이에요. 여기 위에다 메모. 실천학문 혹은 정책과학 여기다 뭐라고 메모한다? 실증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실증주의적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증주의가 뭔데? 지금 얘기한 거야. 경험적 사실에 입각해서 보편적 명제를 정립하고 그 보편적 명제, 즉 이론에 입각해서 정책을 처방하는 것. 이게 실증주의거든요. 원래 국제관계론이라고 하는 게 전공이 딱 만들어진 게 2차 대전 이후예요. 과거에는 어때? 2차 대전 이전에는 국제관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셨는데 주로 외교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아니면 국제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별도의 전공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공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거고 이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만들 때 좀 이따 우리가 이제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사람을 학습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국제정치학이라는 전공을 만들게 되는데 그 사람이 국제정치 전공을 만들면서 표방했던 게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 쭉 서술만 해서는 안 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해야 된다. 왜? 세계는 바야흐로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해가지고 소련하고 경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냉전적인 상황에서 정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답을 갖다 제공하는 것 이게 국제정치학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실증주의를 표방했던 게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국제정치학은 그래서 어때? 미국의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목표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서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실천학문, 정책과학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게 됐던 거죠. 자, 이 때문에 국제관계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대학과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과 정부 내 정책 결정자 집단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국제정치 연구소를 그러니까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학교 안에다 이제 국제정치 연구소 같은 것들을 딱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그 연구소들은 어때? 정치 집단들로부터 많은 후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점 가져서 이론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일단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증주의는 이론을 되게 강조해요. 왜? 이론이 있어야지만 정책적 처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 방법론은 실증주의야. 국제정치학에서도. 자, 이론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전통적 접근법과 과학적 접근법이라 불리어지는 경험적 방법, 밑줄자 과학적 접근법이라 불리어지는 경험적 방법, 밑줄 치시고 옆에다가 행태주의라고 쓰세요. 자, 기억날지 모르겠어.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예비순환 할 때 방법론 공부 막 하고 그랬죠. 방법론 공부 얘기할 때 행태주의가 뭐냐, 전통적 접근법이 뭐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자, 이거 나중에 쓰자.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상 미국 정치학의 역사하고 관련된 거야. 미국 정치학의 역사. 일단 시기적으로 전통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1950년대 이전입니다. 이전에 주류였던 연구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고, 행태주의는 주로 어때?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등장을 한 그런 방법이고, 예, 그다음 전공. 전통적 접근법은 주로 뭐야? 철학과. 뭐야? 그다음 여러분들 철학하고 그다음 또 법학. 자, 역사. 예, 얘네들의 영향하에서 있었던 정치학이 정치 연구라고 하는 게 철학, 법학, 역사학의 무게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얘들은 어때? 예, 철학, 법학, 역사로부터 독립해서 정치학의 자, 특수한 분야를 개척해 나갑니다. 특수화. 그렇죠? 요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자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내용에서 전통적 접근 방법은 첫 번째, 가치가 개입된 연구들을 많이 했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규범적 연구, 자, 당위론적 연구,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이제 철학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죠. 철학 같은 경우는 정의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그렇죠? 예, 사회의 구성원들이 따라가야 될 도덕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렇죠? 자유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로 연구자들이 어때? 기존에 있던 그 학자들의 그 기존 문헌들, 주로 문헌 중심 연구를 많이 했었지. 자, 문헌 중심으로 쫙 이제 무슨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를 했고,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고, 쭉 그걸 따라가면서 야,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자유는 이런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자유는 이런 거야. 근데 어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는 이런 거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어때? 경험적으로 증명을 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렇죠? 주로 논리적인 어떤 규범, 당위, 세상은 마땅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공화주의적인 어떤 그 이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규범과 당위를 갖다 이제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주로 전통적 접근법이었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행태주의는 철저하게 자, 가치 중립을 표방합니다. 그렇죠? 이 가치 중립을 위해선 주로 뭐를? 어떤 방법? 주로 수학, 통계. 그렇죠? 수학이야말로 사람들의 연구자들의 가치를 배제한 가장 객관적인 논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가치를 갖다 중립을 내세우면서 가치 판단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시켜 버리고, 예, 규범이라든가 당위보다는 어때? 어떤 경험적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히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것들은 어때? 아예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행태주의의 특징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정치학을 너무 사소한 것으로 만든 거 아니냐. 왜냐면 사람들은 어때요?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에 어때? 선동이 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지. 그렇죠? 아니,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종교 때문에 벌어졌잖아. 예, 신의 존재가 경험적으로 입증됐어? 그렇게 입증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어때? 어떤 믿음과 신념에 의해 가지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학살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 행태주의는 경험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니까 이거 연구 대상이 안 된다 그래갖고 배제를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학의 범위 같은 것들이 매우 좁아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지. 그런 문제점이 얘네들의 문제점이었다면 얘들은 어때? 가치 중립성을 갖다 표방하지만 어떤 가치가 개입되어야 되는 어떤 사회 문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어떤 이념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철학을 둘러싼 논쟁, 종교적인 문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행태주의적 접근법의 한계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방문론 공부했을 때 여러분 학습했던 거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요 정도로 합시다. 나중에 저 뒤에 가갖고 방문론 얘기를 좀 또 할 테니까. 자, 이거. 예. 자, 전통적 방법 주로 뭐 역사학, 법학, 철학 이런 방법이죠. 자, 서술적 설명이나 여러 사례들로부터 이론을 추출하는 귀납적 설명입니다. 주로 문헌 연구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국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면접하기도 하고 또 직접 연관된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기록된 문서와 같은 것들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과학적 방법론, 행태주의적 접근, 얘들은 직관적 해석보다는 논리와 수학을 동원하는 경향의 연구 방법입니다. 설문조사, 내용 분석, 변수 설정을 통한 통계적 상관관계의 측정, 가설의 설정과 검증, 모델 구축, 개량화된 분석 등등을 활용을 해서 한마디로 어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수학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접근 방법이에요. 자, 국제 분쟁, 경제 교류 등과 같은 현상들을 수치로 측정하고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통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학생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수학 못하는데 이거 고시 어떻게 보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때? 지금까지 행정고시 문제에서 통계 문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주로 어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 시험 문제는 주로 이론적인 얘기들, 거기서 끝나지 경험적인 어떤 검증 이런 얘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은 중요합니다만 어떤 수학적인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행정고시의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전통적 접근 방법의 질적 연구와 과학적인 양적 연구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고, 즉 뭐 양적인 데이터는 질적인 해석으로 쉽게 전환이 되죠. 그냥 숫자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어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때 어때? 주관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글로 풀어서 얘기하는 어떤 주관적인 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 실제로 어때? 여러 가지 부호화를 통해 가지고 그 양적인 그런 통계적인 자료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론 사이의 수렴, 종합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때? 양적 연구가 거의 지배적인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비순환 공부할 때 혹시 여러분들 우리 읽었던 논문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아, 옛날 자료에 있었나? 양의 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적인지 자료하고 그다음 또 이런 질적 자료 같은 경우는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가셔서 국제관계의 분석 수준 옆에다 별표 만땅 치세요. 자, 요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봐봐. 어떤 현상을 연구할 때는 그 현상에 붙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국내 정치 현상. 자, 우리가 이순환 공부할 때 정당 하나만 놓고 공부를 갖다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각들이 붙어 있어. 그렇죠? 근데 국제 정치를 얘기해 봐.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 개개인들의 영향력도 있을 거고 뭐 그러잖아. 아우, 처칠의 영향력, 루즈벨트의 판단, 스탈린의 판단, 김일성의 판단, 굉장히 다양한 개개인들의 영향력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냉전 체제, 다극 체제, 양극 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힘의 분포 상황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마구 뒤섞어갖고 서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때? 글이 엉망진창이 돼버려. 연구가 하나 체계도 안 잡히고 갑자기 세계는 바야흐로 2차 대전 이후에 양극체제가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김일성은 이래버리게 되면 막 섞여가지고 연구가 안 돼. 체계가 하나도 없어. 이 복잡성을 갖다가 좀 덜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쓰는 방법이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어떤 결과를 가져온 요인들을 갖다가 비슷한 요인들끼리 묶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한국 전쟁이 왜 발생했지? 한국 전쟁의 발생 원인을 갖다 탐구를 할 때, 야, 스탈린이 당시에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루즈벨트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이승만은, 김일성은 이런 사람들의 판단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전쟁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있어. 자, 이것만으로 안 돼. 또 뭐? 당시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경제 상황, 한국의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 소련의 국내 정치, 경제 상황, 중국은 어땠는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내 정치적 요인을 가지고 또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른바 얘기하는 국제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뭐? 전 세계적으로 힘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강력한 두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힘이 분포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똘마니 역할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뭐래? 양극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아유, 미국 동그라미 크기가 힘의 크기야. 아유, 소련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뭐야 이게? 유럽 국가들 무슨 뭐 아메리카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얘들은 똘마니야. 얘들의 명령에 꼼짝 못하고 움직여.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경쟁하는 이런 식의 힘의 분포,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양극체제. 자, 이게 아니라 힘의 분포가 국력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느냐. 뭐 독일, 영국, 아유 프랑스, 아유 일본, 미국, 또 뭐랄까 이탈리아, 5 내지 6개 고만고만한 국가,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다극체제.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떤 정치적인 국제정치 결과를 설명할 때 여기에 각해서 다극체제의 힘의 분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양극체제적인 힘의 분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이제 그 분석 수준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비슷비슷한 요인들끼리 모아가지고 어떤 결과를 설명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체계적인 설명과 연구를 위해서 분석 수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내친님에 더 달려보자고. 특히 케네스 월츠란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사람 이름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국제정치학에서 이 사람이 쓴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라는 책이 79년도에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는데, 국제정치의 로제타 스톤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1959년도에 유명한 책을 썼어. 자, The Man, State and War. 자, 유명한 책이거든. 자, 이 79년도에 나온 책은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라고 신현실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책이고, 여기선 지금 얘기한 분석 수준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던 책입니다. 이게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국립외교원 문제 나왔었나, 아니면 행정고시 나왔나, 하여튼 헷갈리는데 시험 문제 나왔었어. 여기에서 월츠는 분석 수준을 뭐라고 그랬어? 이미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 자기 이전에 월츠에 앞서선 수많은 이제 그 연구자들이 외교 정책, 특히 전쟁이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서 전쟁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거를 쭉 추적을 해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맨을 중심으로 설명하더라. 자,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하더라. 결국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을 다 다룰 수는 없지. 바로 뭐 정책 결정자들이야, 결국은. 그렇죠?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김일성, 마오쩌둥, 그다음 뭐 스탈린, 루즈벨트, 이승만,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했는가, 그게 결국은 전쟁의 원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야. 이걸 월츠는
첫 번째 이미지라고 부르자. 첫 번째 이미지라고 부르자. 두 번째 스테이트. 자, 스테이트는 자, 국내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월츠가 얘기하는 스테이트는 국내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 정치적 요인. 자, 미국의 뭐 당시 경제 상황.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경제 상황과 그다음 미국의 정치 상황, 그다음 소련의 이제 어떤 정치 상황, 한국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걸 뭐라고? 두 번째 이미지. 다음 세 번째는 자, 국제 시스템입니다. 국제 시스템. 이건 어때?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 상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양극 체제냐, 다극 체제냐, 일극 체제냐. 자, 이런 것들이 어때? 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걸 세 번째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시험지나 좀 정확하지 않아. 이게 외교원 문제였는지 행정고시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여러분들. 월치의 세 가지 이미지 입각해서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명해 보라는 거야. 그때 문제가 아마 이거였을 거야. 북한이 최근에 해외에 무기를 갖다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 북한이 왜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게 되었는지 월치의 세 가지 이미지 입각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이미지. 그래서 북한의 정책 결정자의 판단, 합리적 동기를 갖다 써줘야지. 그쵸? 북한은 무기를 갖다 판매함으로써 주로 그 대외적으로 해갖고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을 갖다 과시하고 대내적으로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통치자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써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국내 정치적 요인을 써주려면 북한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써줘야 된단 말이야. 얘들이 경제적으로 특히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막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인 타겟책을 위해 가지고 무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수준의 설명이란 말이지. 세 번째, 국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바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단일한 패권 국가로 등장을 갖다 하고 있었어.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어때? 소련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도 중국도 어때? 초창기에는,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만 냉전이 끝난 직후에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지. 힘의 분포 상황이 미국 중심의 그런 이제 힘의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 러시아도 미국한테 고분고분했고, 그다음 중국도 미국한테 고분고분하고, 한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그 국교를 갖다 회복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완전히 고립됐단 말이지.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의 그 고립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 무기를 갖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무기를 갖다 판매하게 됐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응용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월치의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워낙에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분석 수준하고 관련돼서 워낙에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뒤쪽 갖고 월치 얘기는 특히 분석 수준 관련돼서는 외교 정책론 얘기할 때도 또 이제 나오게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국제관계의 분석 수준. 첫째, 개인의 자원. 맨이지, 맨. 그쵸? 국제관계 연구에 있어서 관련 학자나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핵심적 문제 중에 하나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평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왜 전쟁이 발발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냐는 겁니다. 즉, 국제정치의 어떤 현상, 전쟁이라고 하는 현상, 평화라고 하는 현상의 원인이 뭐냐? 자, 월츠는 인간, 사회, 국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각 차원의 개념 공간을 설정해서 각 부분의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 조망했습니다. 각 부분의 영역, 어떤 거? 정책 결정자 수준, 국내 정치 수준, 국제적인 힘의 분포 수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조망하려고 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참가하는 행위자 수가 너무 많고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다양해요.
복잡한 영향력, 행위자 과정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분석 수준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수준, 인간이라고 하지만 모든 인간을 다룰 수는 없지. 뭐 주로 정책 결정자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수준,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월츠는 국내 정치를 이야기했어요. 자, 국내 정치를 얘기했고 이 국가의 수준은 이제 단순히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각각 개별 국가의 어떤 합리적 행동, 요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뒤쪽 가서 할게요. 일단 월츠는 국내 정치를 갖다 얘기하는 거야. 국가 수준이라는 게. 그리고 국제 시스템의 수준, 국제 시스템은 뭐다?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석 수준에 따라서 국제관계 문제들을 탐구합니다. 자, 먼저 인간의 차원, 개인 차원에서 그쵸, 주로 정책 결정자지 차원에서 분쟁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인간 간의 갈등이란 본질적으로 사람 마음 간의 갈등이며 인간들의 인식, 욕구, 기대, 윤리, 도덕관 등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2차 대전의 원인 설명할 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주목을 해봐야 된다. 히틀러가 세상을 당시 유럽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히틀러의 기본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히틀러가 생각하는 반유태주의의 도덕관, 윤리는 어디서 비롯된 건지, 그쵸? 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전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자, 심리학자인 로렌츠는 너무 오래된 사람입니다만은 주로 심리학자, 이 사람은 인간의 공격 본능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속성에는 공격적 본능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이런 성향이 어떤 계기, 다른 말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면 분쟁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를 해야 돼? 인간의 공격적 성향을 순화시킬 수 있는 교육, 계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고, 자, 다음에 나온 얘기가 중요해. 개인 차원에서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요거예요. 논의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으로 구체화를 시켜보면 주로 정책 결정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레암 앨리슨, 이거 행정고시 나왔었다. 앨리슨의 자, 외교, 나중에 뒤에가 자세하게 할 거야. 정책 결정 모델. 자, 일단 요걸 갖다 긴 얘기, 이름이 긴데 일단 알아놓으세요. 저 뒤쪽 가고 나중에 자세하게 할 텐데. 자, 그레암 앨리슨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미국 학계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예요. 자, 이분께서 외교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가 그거를 갖다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어. 자, 세 가지 모델에 입각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외교 정책. 어떤 국제 정책에서 결과,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설명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첫 번째 모델. 여러분 행정학 공부할 때도 이거 배웠을 거야. 행정학 공부할 때 나와요. 합리적 결정 모델. 자, 얘의 특징은 일단 정책 결정자들을 중시합니다. 이 결정자들을 뭘로?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는 건 뭐다? 뭐가 자기의 이익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합리적 행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결과부터 봐. 어떤 국제정치적인 사건이 빵 터졌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온 정책 결정, 외교 결정은 결국은 합리적 결정자에 의한 선택과 판단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합리적 결정자들,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추구했는가.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합리적 동기라고 그래. 자, 예를 들어 북한이 서해 바다에다 미사일을 쐈어. 자, 탄도미사일을 쟤들이 왜 쐈지? 여러분이 주로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분석이 이거예요.
자, 김정은은 지금 현재 미사일을 쏘므로써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했는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 결정 모델이야. 자,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정책 결정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 배제시켜 버려. 다 배제시켜 버리고 합리적인 동기를 갖다가 주로 강조합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동기, 어떤 이득을 갖다가 제가 노리고서 그 일을 했는가, 이걸 강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모델이 조직과정 모델이에요. 자, 조직과정 모델은 글자 그대로 외교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조직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지. 자,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일단 국가는 한 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려면 수많은 정부 조직으로 나뉘어서 분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갖고 사법부가 있고 무슨 뭐 행정부가 있고 행정부대 무슨 행정자치부가 있고 무슨 재무부가 있고 무슨 통상 외교부가 있고 막 이러잖아. 자, 전문화된 기구들, 정부 기구들로 나뉘어서 분업을 한단 말이야. 국가를 갖다 끌고 갈 때. 자, 이 정부 기구들은 뭘 갖고 있어? SOP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 이게 뭐야? 스탠더드, 오퍼레이셔널 프로시저. 한국말로 표준 운용 절차라고 얘기하지. 그치? 표준 운용 절차라고 쓰고 뭐라고 이해하면 돼? 매뉴얼이야. 매뉴얼.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업무 각각의 부서마다 자기들의 업무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매뉴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 자, 무슨 일이 빵 생겼어. 그럼 어때? 야, 저런 일이 생기면 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모여야 돼? 누가 모여야 되는지부터 또 다시 회의를 해야 돼. 결정을 했어. 모여서 저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죠? 그거 갖고 또 갑론을 박해. 그 사이 어때? 일 다 끝나버려. 결국 어때? 효과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야, 불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곧바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지침들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이 매뉴얼은 어때? 여러 조직들의 이런 조직들의 오래된 경험과 반복된 어떤 학습과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표준운용 절차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때? 이건 쉽게 바뀌질 않아요. 오랫동안 쌓여진 매뉴얼이니까. 그렇죠? 자, 외교 정책은 어떻게 결정돼?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각각의 정부 기구가 자신들의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제시하는 거야. 누구한테? 최고 정책 결정자한테.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예, 그다음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그다음 뭐야?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자신들의 어떤 매뉴얼에 맞춰 가지고 대안을 갖다 만들어서 최고 정책 결정자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 그럼 최고 정책 결정자는 그 중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과정 모델은 어때? 상당히 조직의 영향력을 강조하지 정책 결정자들, 사람의 중요성보다는 이게 포인트야. 사람의 중요성보다는 뭐를 강조해? 조직의 관습과 관행을 갖다 중시하는 게 조직 과정 모델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조직 과정 모델에 입각해서 정책을 갖다 집행하잖아.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모델에 입각해서 어떤 정책을 갖다 결정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유연성이 떨어지지. 그렇죠? 우리가 맨날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때 아, 왜 이렇게 미련해? 지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시간 끌어? 왜 그럴까? 매뉴얼 지키느라고. 그렇죠?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지금 봐봐, 어떤 문제가 빵 생기게 되면 그 문제의 성격이 겉으로 보기에 옛날에 일어났던 것과 비슷해 보여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때?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유, 공무원들은 야, 매뉴얼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우리 처벌받아. 이런단 말이지. 그래갖고 실제로 유연하게 했어. 유연하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뭐 신문이 때리지. 때리면 제일부터 뭐부터 나와? 너 매뉴얼대로 했어? 이렇게 공무원들을 또 조지잖아. 그쵸? 자, 조직과정 모델은 그래서 이게 포인트야. 정책 결정자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뭐를 강조해? 조직의 논리와 조직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델이 이 모델이에요. 자, 세 번째는
관료 정치 모델입니다. 특히 그레암 앨리슨의 모델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관료 정치 모델이에요. 관료 정치 모델은 외교 정책을 뭘로 보는 거야?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여러 관료들의 게임의 결과로 봅니다. 자, 이때 관료들은 어떤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해. 관료는 두 가지 합리성을 갖다가 동시에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냐면 관료는 조직의 합리성, 그 다음 또 뭐? 개인의 합리성. 자, 관료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이익을 쫓는다는 거지. 결국 뭐? 자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관료예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이익을 대표함과 동시에 자기 개인의 가치관, 신념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야.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때? 여러 관료들은 서로 다른 조직의 합리성과 개인의 합리성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경쟁 과정에 서로 설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을 하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한다는 말이지. 결국 외교 정책은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자,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왜? 각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하잖아. 그 과정에서 게임을 벌이면서 서로 뭐 적당한 수준에서 양보를 하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베스트한 가장 최적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하고 다르지. 첫 번째 모델하고. 그렇죠? 첫 번째 모델은 그냥 최고위 결정자들이 하나의 집단이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서 하나의 그 최고위 고위 결정자들이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현상을 보고 이게 우리의 최고 이익이야. 그래갖고 선택을 하는 게 정책이라고 보는 거고, 이건 어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여러 관료들인데 관료들은 서로 어때?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외교 정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모델이란 말이지. 그레암 앨리슨의 이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작년도 아니야, 올해 국립외교원 시험 문제 얘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많이 응용돼갖고 나왔는데 북한의 이제 북한이 핵 개발 과정과 관련돼 갖고 그거를 조직 과정 모델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나온 지 되게 오래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 정책 분석 수준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떤 결과를 가져온 데 있어서 특히 첫 번째 개인 차원에서의 분석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앨리슨의 이 모델 세 가지 모델에 입각해서 그 중에서 정책 결정자하고 관련된 모델은 셋 중에 뭐가 해당될 것 같아? 관료 정치 모델, 합리적 결정 모델. 이게 어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잖아. 이건 어때? 조직 과정 모델은 일단 여기서는 빠지죠. 그쵸? 그래서 이게 여기 빠져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정책 결정자 차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점. 자, 개인 차원의 분석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서 정책 결정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합리적 결정론, 합리적 결정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앨리슨의 모델 중에서. 예를 들어 분쟁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어떤 국제 정치의 결과는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이, 자, 밑줄 치세요. 평화보다 전쟁을 치rum으로써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즉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합리적 결정 모델이잖아. 자, 그다음 관료 정치론. 이따 조직 과정론은 조직을 강조하니까 빠졌어요. 자, 관료 정치론. 분쟁이라든가 어떤 국제 정치의 그 결과를 그 결과의 원인을 관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게임의 결과야. 게임의 결과. 예를 들어 국가의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교 정책과 관련된 행정부의 다양한 관료 기구 및 관료들로부터 조력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정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합리적 판단의 오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합리적 결정 모델도,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 결정 모델도 그렇고 관료 정치 모델도 그렇고 핵심은 뭐야? 합리성이야. 정책 결정자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게 가정이 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어때? 정책 결정자들의 합리성은 크게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국제 시스템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갑자기 저기 관세를 막 올려달라 그래.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국익을 생각하면 임마 갑자기 임마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물어 임마 우리 뭐 못 올려줘. 그러고 싶지. 그쵸? 우리 국익을 생각 그러고 싶어. 근데 왜 못해? 왜 못해? 국제 시스템상의 국가의 힘의 분포에서 워낙에 미국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개기지 못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쵸? 자,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자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게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 판단에서 일탈함으로써 오히려 합리적 판단에서 벗어남으로써 분쟁이 일어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보 판단의 오류, 집단적 사고의 함몰, 인지적 편견 이런 것들이 작용함으로써 정책 결정자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난다는 설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개인 차원의 이제 그 분석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음 국가 차원인데 요건 월츠가 얘기했던 국내 정치적 차원과 개별 국가의 차원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0분 쉬었다 할게요.